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라 앵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찬현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 슈퍼블럭의 이제 대표님이자 또 재윤TV의 재윤님 이렇게 옆에 모셨고요. 네, 저희 오늘 그러면 터틀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디파이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고 강사분들한테 질문하는 시간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파이 일단 정의는 제가 이건 홀리크립토에서 가져왔는데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저희 그 코스모스랑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저번에 공부했었는데 거기를 기반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이제 자산, 토큰이죠. 토큰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는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좀 요약을 했고요. 그림 보시면 과거에 이제 돈이 움직이려면 은행과 같은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거쳐서 돈이 이렇게 움직여야 했다면 이제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해서 중간에 그럼 신뢰할 대상이 없어지고 그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 블록체인 분산 장부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탈중앙화 금융의 정의이고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그런 레이어의 소개인데 저희가 배웠었던 그 맨 아래 프로토콜 레이어 쪽 보시면 되고요. 거기가 이제 분산 장부 쪽 가장 밑에 있는 그래서 레이어 1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맨 위에 가는 D 앱들의 레이어에서 디파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분산 장부를 갖고 이제 동작을 하는 이제 컨트랙트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은 이제 멀티코인 캐피털이라는 이제 크립토 펀드 중에 또 굉장히 큰 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디파이 스택이라는 그런 자료를 냈어요. 이 스택에서 6가지 계층으로 좀 디파이를 나눴습니다. 맨 첫 번째 계층은 가치의 원자 단위 해가지고 저희가 가치를 저장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 썼던 Y 비트코인 때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고 거래를 할 때 그리고 뭐 아니면 1달러와 패깅이 되는 뭐 1 USDT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일단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가치의 원자 단위이고 이제 두 번째 계층이 이제 트랜잭션 레이어라고 해서 그 저희가 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분산 장부 플랫폼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나 코스모스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코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 장부가 밑에 이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계층은 이제 오라클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블록체인 단에 이제 얘네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어주는 중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네 번째 계층이 이런 것들이 밑에 있는 다음에 디파이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디파이 그런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대출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예전에 그 종강님이 설명해준 유니스왑 같이 AMM 그리고 오더북 거래소나 이제 파생상품, 자산관리 등 저희가 지칭하게 되는 그런 디파이의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이쪽에 있고 다섯 번째 계층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막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있는데 얘네들 어그리게이팅 해주는 뭐 원인치라든지 여러 거래소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그냥 다 거래소 오더북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식의 어그리게이터가 있고 마지막 계층은 저희가 주로 이제 뭐 이더리움이든 코스모스 등 이런 걸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지갑을 연동해서 가치의 원자 단위를 이런 여러 이제 컨트랙트 플랫폼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겠죠. 이런 것이 쌓였기 때문에 디파이가 계속 움직일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계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제 모습인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밑에 분산장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있으면 그 위에는 어떠한 식으로 레이어가 있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아마 나중에 이따가 강사분들께서 또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디파이가 왜 출현을 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저는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외의 배경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하나 꼽자면 결국엔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시스템을 관장하는 중앙 중개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이나 데이터의 탈중화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겼고 아무래도 비탈리 부테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탈리 부테린은 중앙은행 통화와 기업 통화의 주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권력과 데이터가 집중돼 있어서 중앙의 중개자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개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참여권을 매우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한 권력이나 이런 데이터가 소수에게만 몰려 있는 게 저희 딴에서는 지금까지는 문제의식을 많이 안 가졌는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됐죠. 예를 들어 국내에서만 사례를 봐도 북한에서 막 농협은행의 전산망을 침투했는데 여러 데이터가 해킹된다든지 막 자기의 돈이 뭐 사라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버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 근데 또 금융의 그런 뭐 집단들의 뭐 카르텔이 있다든지 뭔가 조작을 한다든지 신뢰를 많이 잃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대선에 그 데이터가 유리하게 쓰일 수 있게끔 또 그런 작업들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의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어쨌든 같은 맥락인데 불필요한 중개자 제거를 함으로써 거래 참가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신뢰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 은행이 거래자들끼리 서로 못 믿으니까 은행이라는 곳을 껴서 돈을 맡기거나 대출을 하거나 그 맡긴 걸 갖고 수수료를 은행이 중간에서 떼고 이제 뭐 거래를 하게 해주는 중개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이제 프로토콜 자체가 정말 컴퓨터 상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예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이제 더 안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좌측에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 올해 금리래요. 그래서 2021년 금리였는데 예금 금리가 이제 1.06% 정도 됐는데, 그냥 이거 우측은 이제 컴파운드라는 이제 예금하고 대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예금이 이제 3.28%여서 어떻게 보면은 중개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그대로 거래 참가자들에게만 가게 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금융 인프라가 없는 이제 전 세계 73% 인구가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뭐 중동의 여성 창업자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이쪽에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 자체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노트북을 사는 것도 뭔가 힘들고, 어쨌든 무언가 제 경제 활동하는 데 힘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군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의 플랫폼을 자기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든 뭐 거래를 하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 지금 이제 언뱅크드 이제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이 좋은 금융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금융 인프라조차 없는 곳들도 혜택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게 큰 출연 배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파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쭉 한번 개략적으로 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질문도 많으실 거니까 빨리 좀 짚자면, 2018년에 이더리움 생태계가 디앱 생태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디파이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좀 뽑자면 이 덱스라는 곳에 있는 뭐 카이버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뭐 컴파운드 이런 게 좀 주목되게 이제 보이는데, 사실 당시에는 얼마나 쓰였냐 했을 때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어느 정도 좀 쓰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트랜잭션 볼륨 자체를 봤을 때는 한 대충 한 2조 정도의 그런 볼륨을 만들어냈다인 건데, 사실 지금 만들어내는 볼륨 대비는 이제 엄청 극소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을 사실 만들어낸 거고, 2018년에 당시에는 사실상 좀 뭐 게임이라든지 이제 도박 같은 것을 좀 많이 했었다,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디파이가 많이 안 쓰였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19년의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좀 여러 세분화도, 카테고리도 좀 세분화되고 시작했고, 탈중앙화 거래소도 있고, 좀 뭐 스테이블 코인들도 여러 개가 있고, 뭐 예금 뭐 빌릴 수 있는 대출 하는 데도 있고, 막 합산자산 만드는 데도 있고, 마진 트레이딩 파생 상품 거래하는 데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산 운영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금융, 뭐 탈중앙화 거래소 쪽, 이제 그 부분이 또 되게 많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2020년으로 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또 많이 이제 들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습을 많이 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토큰 런칭 시점인 것 같은데, 뭐 컴파운드 토큰이 2020년 5월에 나와서 그 당시에 논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막 엄청 이때도 막 하이프가 많이 생겼었고, 연파이낸스라든지 이제 얌 토큰이라고 또 이게 고구마 토큰인데,
이게 2020년 5월 6월에 나왔던 게 컴파운드라고 해서 이제 최초로 사람들에게 거버넌스 토큰을 찍어서 분배했던 디파이가 나왔어요. 이 컴파운드가 2020년 디파이 썸머를 이끌었고 연 파이낸스는 일드 어그리게이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펀드 같은 건데 여기서 돈을 굴려주고 이제 일드를 자동으로 수확해서 재해치해주고 하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플랫폼이고, 스시 수업이 나왔었고 스시 수업 포켓에서 야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막 햄버거 수업, 피자 수업 이런 거 나왔었죠. 별게 다 나와서 이제 뭐 김치 수업 그런 것도 나와서 여기부터는 뭔지 모르겠네요. 뭔가 많이 올랐다 이런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2020년에 디파이 썸머가 일어났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었고,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원래 거의 디파이 썸머 있기 전과 후로 엄청나게 차트가 나뉩니다. 그래서 2020년 정말 5월 이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이제 디파이 생태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쪽에 그런 탈중앙 거래소라든지 이제 디파이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제 지갑 주소, 활성 지갑 주소도 굉장히 늘게 되는 상황이 발전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뭐 거래량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아까 봤던 컴파운드, 유니스왑, 뭐 메이커, 커브 파이낸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등장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거래량의 이제 차이인데, 이 당시에 유명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이더리움, 뭐 트론, 이오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월등히 그냥 그런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보다도 이더리움 상에서 디파이 썸머가 불면서 월등하게 거래량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시가총액도 굉장히 이제 이더리움 상으로 많이 흘러가게 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차트로만 보면은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이렇게 막 디파이가 붐하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이 2020년 5월에 200불 정도 하던 게 12월에는 700불까지 오르는 이 상황이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또 폭발적으로 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파이드의 발전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핵심은 유저인 것 같다. 결국 어떤 유저가 뭘 쓰는가, 그 쓰임새가 생기는 순간 유저들이 많이 몰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활용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쓰기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금융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이더리움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 코인이잖아요. 여기 플랫폼 사용 수수료 코인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얼마나 그 디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본인의 자산을 이렇게 토큰으로 예치를 하게 되는데, 그 예치하게 되는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이 디파이 썸머 때부터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오르는 순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2020년이 아마 디파이 쪽에는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 시기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한 10조 정도의 가치가 2020년 6월에 예치가 돼 있다가 그 가치가 뭐 6개월 만에 25조 정도나 되는 가치가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였던 여러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되게 큰 수익률을 이제 냈을 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이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이제 또 여러 다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유니스왑 같은 프로젝트가 또 엄청나게 상승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오늘자 여러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많이 쓰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눈에 띄게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온 이제 많이 들리는 것들은 이제 올림푸스 다오라든지 뭐 라이도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올림푸스 다오가 뭔지. 근데 제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자면, 올림푸스 다오가 보장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옴 토큰의 가격이 1불 아래로 떨어지면 올림푸스 다오가 가지고 있는 리저버를 사용해서 옴 토큰의 가격을 1불 이상으로 올린다, 발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되는 옴 토큰의 일부를 본드를 통해서 싸게 판다는 거죠. 옴 토큰의 시세가 있고, 시세보다 싸게 LP 토큰을 받거나 혹은 다른 토큰을 받아가지고 옴 토큰을 싸게 파는 거죠. 그럼 이거 사는 사람들은 사자마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옴 토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메커니즘이 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옴 토큰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올림푸스 다오는 디파이 2.0이라고 부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스킨 자체가 조금 다른 건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팬케이크 버니라는 서비스가 BSC에 있었는데, 팬케이크 버니는 그런 거였어요. LP 토큰을
팬케이크권에 맡기면은 이걸 불려주는데 불려줬을 때 그 수익의 70%인가는 이제 그대로 줘요. 30%는 플랫폼이 가져가고 버니 토큰 발행해서 줘요.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긴 벌지만 버니 토큰 일부 받는 거죠. 그리고 30%의 버니 그 수익은 그 플랫폼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걸 30%가 아니라 100%를 늘린 게 올림푸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동강 물을 막 퍼가지고 돈이랑 교환하는 거죠. 돈 주면 내가 물 퍼줄게 이러는 거죠.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옴 토큰을 가지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올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림푸스 다오의 설계자들은 대변을 잘 늘어놓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대표적으로 옹토큰의 인플레이션이 막 1000% 1000% 이자를 그렇게 주면 옹토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폭락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옹토큰 관계자들 뭐라 말하냐면은 옹토큰 가격의 하락분보다 옹토큰의 수량을 더 많이 주면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은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옹토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세 가지예요. 스테이킹을 하거나 본드를 하거나 팔거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게임 이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킹 하는 경우, 스테이킹하고 본딩 하는 경우, 스테이킹하고 셀 하는 경우 3x3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가장 최적이 어디냐? 스테이킹이다. 3,3 여기가 가장 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논리도 개변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왜 스테이킹이 3점이고 왜 본딩이 2점이고 셀링이 마이너스 2점이었나? 본딩이 1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리즈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3,3이 최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4,3이 거기가 최적이구나 하고 스테이킹 하는 거죠. 모두가 이제 스테이킹 한다는 가정으로 되게 많은 걸 짠 시스템이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좀 이상한 건 올림포스 다오가 그렇게 유동성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유동성을 그렇게까지 모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라곤 옴토큰의 가격이 1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바이백하는 건데 그런 일이 지금 생기지 않고 있고, 그럼 이 펀드 가지고 뭘 하냐 얘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덱스다라고 한다면 덱스면 이런 필요성이 있죠. 왜냐면 덱스는 유동성이 되게 중요한 서비스고 이렇게 획득한 유동성을 가지고 풀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면 플랫폼이 되게 성순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랜딩도 마찬가지예요. 랜딩 프로토콜도 랜딩에서 우리가 AFT 거한 리퀴디티를 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면 되게 좋은 리퀴디티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랜딩 서비스가. 근데 올림포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조를 차라리 덱스나 랜딩에 적용했다면 되게 좋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계속 발표를 이어서 하면 많은 TVL이 몰리게 됐고 아까 2020년에 한 말쯤에 25조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2021년 이게 12월 건데 171조까지 늘어났네요. 묶인 자본이. 그래서 단 1년 만에 몇 배인가 7배 늘었나요? 네, 그렇게 는 것 같고. 근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이제 두 번째 순위로 많이 묶여 있고 여기는 이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상에 묶여 있는 디파이에 묶여 있는 이제 자본 크기라 보면 될 것 같고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디파이 플랫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아발란치, 네 번째가 테라네요. 이거 세 번째로 바뀌었을걸요? 이번에 그쵸? 세 번째로 바뀌었나요? 와, 이제 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파이의 카테고리들을 잠깐 언급했는데 대출해주는 컴파운드라든지 앵커도 대출을 해주죠. 네. 교환, 탈중앙 거래소에 들어가는 부분, 파생 상품, 결제, 합정사상 등이 이제 존재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파이 펄스에 나와 있는 이제 이 화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계속 이 디파이 쪽에 예치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 시장이 얼마나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모든 걸 디파이에 다루긴 절대 어려울 거예요. 이 시장이 너무나 개념도 많고 유니스업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제 디파이 2.0이나 최근에 디파이 3.0 개념도 막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주신 인플루언서 KOL이신데 저희 재윤TV에서 되게 친절하게 여러 프로젝트,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미 애청자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 또 예습 자료로도 썼었는데 거기서 좀 차근차근 설명 정말 잘해주셔서 저도 참고하고 저도 방송에 또 이용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요새 진짜 쓰더라고요. 제가 봐도 주변에도 다 앵커에 넣어야지 은행에 왜 예금해? 여기 넣으면 연 20%인데 그렇게 높은 이자율이 왜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처음에 지금 되고 있는 이제 20% 이자율은 뭐 사실상 유저 애퀴지션의 목적도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무한히 유지 가능한 이자율은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신 이제 앵커의 경우에는 기존의 컴파운드나 아베랑 다르게 걷어들이는 이자 수익도 있지만 저희는 뭐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들고 있으면 스테이킹 POS 스테이킹 리워드가 나오는 토큰을 담보로 사용해서 앵커 프로토콜 자체에서 스테이킹 리워드를 회수를 해서 추가적인 릴드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컴파운드 아베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많은 일들을 사용해서 더 높은 레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디파이들도 뒤에 이제 사용하면서 거기서 얻는 이자율을 또 이렇게 다시 나눠주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죠. 이제 지금은 그 다른 디파이가 지금 스테이킹 리워드 형식으로 이제 컬렉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서 다 마쳤고요. 혹시나 더 질문 있으시면 강의자분들이 시간이 괜찮으신 한에서 질문을 더 받고 오늘 세션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어쨌든 풀에 제가 PAT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수학비를 0.3%를 제공을 받는다는 만약에 가정이 있다고 치면은 풀에 넣는 것 자체만으로 0.3%를 주고 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루 7일, 그다음 14일 본딩을 넣게 되면은 그걸 이제 락킹 시키는 그 행위에 대한 리워드로 이제 뭐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준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풀에다가 파밍 일드 파밍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복스들 들어가 보면은 이게 락을 시켜주는 개념이 없는데도 그냥 아예 일드 파밍 개념으로 이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풀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락을 시켜놔야 이제 수학을 하는데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도 하고 러브풀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더 많은 PBL을 갖춰야 되는 거를 전제해서 초반에 더 많은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락킹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그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뭐 며칠 본딩이라던가 그런 걸 두지 않고 락을 시키는 개념 없이 그냥 바로 넣었다 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이자율을 주는 거는 어떤 생각으로 주는 건지 락업이 없는데 네, 락업이 없는 클레이 수압이요? 클레이 수압은 스테이킹이 없죠. 그게 뭐 정책마다 다른데 스시 수압을 예로 들면은 스시 수압은 이제 마스터 셰프 컨트랙트에서 스시 토큰이 매 블록마다 발행이 되는데 얘를 어떤 풀에 분배를 할 건가를 결정을 해요. 그 거버넌스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풀에다가 주자. 근데 얼마큼 주냐라는 거를 이제 얼럭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얼럭 포인트를 설정해가지고 풀마다 분배되는 스시 토큰의 양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왜 그걸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덱스에서 되게 중요한 툴들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스시 토큰을 그렇게 줘서 이 풀의 유동성이 유지가 돼야지 사람들이 스시 수업을 많이 쓸 거고 유동성이 이제 써야지 플랫폼이 발전하겠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락업을 안 해도 스시 토큰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락업을 했다고 코인을 막 2배, 3배 주는 게 더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둘 다 말이 되는 거죠. 그냥 ATM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요. 은행권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은행 예금을 언제든지 손쉽게 빼갈 수 있는 건데 은행에 굳이 가지도 않고 이걸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되게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예금을 언제든지 쉽게 빼갈 수 있는 ATM이 지원이 되는 은행에 예금을 되게 많이 넣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자본이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린 건데요. 락이 없는 스테이킹도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자본을 많이 넣는 경우고 대신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그냥 프로토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자본이 역으로 되게 빨리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둘 다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엔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락업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뭐 다시 동시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양날의 검이긴 하네요. 그죠. 저희 또 사전에 받은 질문들도 있어서 그걸 우선으로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맨 마지막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왑, 풀, 스테이크 등 디파이에서 보는 기본적인 개념들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다룬 내용들이 일드 파밍 뭐 이런 이제 각종 용어들이 나왔는데 여기가 약간 편차분이 좀 있어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은 분들도 계실 거라 혹시 가볍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이 이게 수학과 유동성 마이닝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쵸? 이해되시는 거죠?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리퀴디티 마이닝을 할 때 이 사람이 유동성 공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을 때 이제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실 락업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과정 하나 더 있으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잘 안 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LP를 만들면 LP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의 약자예요. LP 토큰을 만들면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LP 토큰을 받고 LP 토큰을 어딘가에 스테이킹을 한단 말이에요. 스시 수압을 할 수도 있고 스시 수압 LP를 뭐 배저나 이런 곳에다 스테이킹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배저 입장에서는 얘가 LP를 스테이킹하면 얘가 배저 LP를 만들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걔한테 배저 토큰을 리드 마이닝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표 같은 거죠. 내가 LP 공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게 이제 일드 파밍 한다라는 또 네, 맞아요. 이어지는 거죠. 스시 수압에 스테이킹 하게 되면은 스시 수압 물론 알지만 그거를 한번 이제 락업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가 스테이킹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시 토큰을 제공해주고. 근데 스테이킹은 되게 광범위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따로 이게 스테이킹이다 정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좀 변화가 되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봤었을 땐 어떤 토큰을 어딘가에 묶어둔다, 이게 컨트랙트든 아니면 레어 1 뭐 POS 스테이킹이든 이제 어딘가에 묶어놓는 그 개념 자체를 지금은 스테이킹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냥 디파이에서 뭐 LP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건 스테이킹이 아니다, 그냥 리퀴디티 마이닝이다, POS 체인에 스테이킹을 하는 것만이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냥 묶어두는 것 자체가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뭐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더 후자가 우세한 편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질문 또 스시, 감자, 피자, 햄버거, 김치 왜 음식을 선택해서 네이밍이 발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처음에 스시였는가? 이 질문도 있네요. 얌이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얌. 네. 다 먹는 거 그죠. 같은데. 얌이 이제 뭐죠? 마. 오, 아, 쪄서 먹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자를 먹으라고 하는 건가? 이건 거의 그냥 NFT가 왜 지금 원숭이 위주로 돌아가는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시 수압을 처음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셰프 놈이었으니까 셰프니까 먹는 걸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반대 아니었을까요? 먹을 걸 하려고 셰프 놈이를 만들었다? 네. 그랬을 수도 있고. 오, 다양하게 먹거리가 이렇게 있다. 그저 그냥 이제 그냥 잘 되는 거 있으니까 이제 잘 되는 거에 붙어서 하려는 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잘 되는 거에 붙으려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음식 이름이다 하면 뭐 비슷한 음식 아니면 또 다른 음식 이름, 아마 이렇게 트렌드가 잡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 크립토 문화가 와우에서 발전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 와우. 셰프 노미도 와우에 있는 NPC 이름이고, 오. 비탈렛 부테린도 와우 하다가 와우 골드 거래하려고 비트코인 샀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트위터에서 떠도는 대부분의 밈들이 와우에서 나온 밈들이 되게 많고, 레딧도 이제 와우 유저들이 많이 쓰던 거였고. 이게 메타버스가 네. 근본은 와우 느낌이었다. 그런 와우 추천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와우에서 뭘 하려고 비트 샀던 사람들이 다 부자 됐죠. 와, 혹시 와우 하셨나요? 좀 다른 세대여서. 그러면 또 질문을 이어서 시작을 하면, 플래시론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플래시론도 이자가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플래시론은 이제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한 트랜잭션 내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자 있고, 아베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아베 이전에 다른 데서 뭘 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베가 최초이고, 플래시론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왜 빌렸다 바로 갚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건 아비트리지를 하기 위함이 좀 있어요. 덱스 간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했을 때 큰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AB덱스에서 거래를 하고 바로 갚아버리면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썼고, 두 번째로 이제 담보자산을 바꾼다거나 이더리움으로 잡히는 담보자산을 뭐 BAT 코인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플래시론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담보자산을 바꾸려면은 빌린 자산을 갚고 담보를 빼서 교환해서 다른 담보로 다시 넣은 다음에 똑같은 양을 다시 빌려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면 한 4-5단계를 해야 되고 4-5개의 트랜잭션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플래시론에서 빌려서 갚고 담보를 이제 보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제 한 번에 하는 거죠. 네. JNTV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아무튼 저희 질문은 다 이제 커버가 된 것 같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은 네, 여기까지 저희 YDFI 세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 이제 소감 가볍게 얘기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네요. 소감은 네. 예,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질문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당황했고요. 심지어 뭐 얘기하는지도 몰랐어요. 아젠다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편하게 오시면 된다, 입문자분만 계시고 디파이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면 된다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뭔가 회사 일이나 이런 거에 매몰돼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니까 좋네요. 디파이를 많이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점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업계 분위기나 제가 채용을 해보거나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크립토로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특히 AI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세요. 그래서 AI 쪽 엑소더스가 시작된 게 아닌가, 디파이 쪽으로, 블록체인 쪽으로. 뱀파이어 같네요. 그렇죠. 왜냐면 AI는 돈을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분야고, 여기는 돈밖에 없는 분야라. 궁합이 잘 맞네. 그렇죠. 저희 또 차장님의 또 소감을. 네. 네, 되게 이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디파이가 몇 년 전에는 이제 블록체인 하면 한 사람이 이제 블록체인의 모든 스텝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범위가 좁았는데, 점점 이제 블록체인도 디파이, NFT, 이제 그냥 진짜 컨트랙트 보안, 컨센서스 이렇게 쪼개지면서 한 사람이 이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지금은 이제 디파이 그 하나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AMM도 이제 커브 같은 경우에 되게 복잡하고 엄청 수학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일수학 V3는 이제 뭐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되는 이런 완전 또 다른 분야고, AMM에서만 이렇게 또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면서 이제 컴파운드 아들 아니면 또 이제 다른 파생상품, 신테틱스 이런 것들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앵커라는 걸 계속 하면서 이제 되게 한 분야에서만 계속 리서치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1년차, 2년차 일들도 좀 회사가는 기회도 가지면서 되게 여러 분야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질문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면서도 이제 저도 인사이트를 스스로 얻고 이제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늘 스페셜 게스트셨던 저희 유렉스 파트너스의 오디성 부사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저 오늘 너무 좋았고요. 예.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아까 논스 커뮤니티에 오셔서 여기 블록체인 정말 연구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논 사이트 가셔서 인터뷰 신청하기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DFI 터트드 세션을 이것으로 저희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